이것이 무엇일까요? 틀렸습니다. 벌레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용접 비드입니다. 하지만 용접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용접 비드는 아니죠. 이런 용접 비드가 등장하면 품질 관리 차원에서도 불합격이지만 소심한 용접사라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하루 종일 밥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드라면 볼록한 부위를 갈아내서 주변 모재와 비스무리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든지 양옆의 오목하게 생긴 골을 용접으로 메꾸어서 스무스하게 사상 연마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우징으로 확 걷어내고 재용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접 비드는 용접 경력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 분이 용접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문제였을까요? 이런 와이어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와이어였기 때문에 실력이라기보다는 융통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와이어가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던 와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쓰던 와이어로 적용했던 용접 방법을 그대로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용접 부위의 재질이 특수 재질이었기 때문에 와이어도 평소보다 강한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와이어가 나오는 모습이 뻣뻣한 느낌을 주면서 전류 전압값의 변화를 주어도 이상하게 용착 금속이 똘똘 말리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많은 경력이 있다 하여도 원만한 용접은 힘들어지겠죠. 결국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용접 와이어를 평소 익숙한 와이어로 바꿔서 용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용접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용접해왔던 스타일을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보기 필렛 부위에 하던 용접 방법을 후진법으로 용접을 해왔다면 전진법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후진법이란 뒤에서 따라오는 용접 쇳물과 노즐의 구멍이 서로 마주본 채로 노즐의 각도를 뒤로 약간 눕히면서 후진하면서 진행을 해나간다는 것이고요. 전진법이란 그 반대로 노즐의 구멍이 용접 쇳물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즐 구멍은 진행 방향 쪽만을 바라보는 모양이 되도록 노즐의 각도를 용접 쇳물 쪽으로 약간 눕히면서 전진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용접의 진행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든지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든지 관계없이 노즐의 각도를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노즐을 약간 눕혀서 전진법으로 비드의 앞쪽에서 밀고 나간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노즐 구멍 안의 팁에서 빠져나오는 와이어는 어느 한쪽으로 휘어져서 나옵니다. 게다가 와이어가 강한 재질일수록 더욱 뻣뻣한 느낌을 줍니다. 와이어 자체가 용착이 될 때 쫙 퍼지는 느낌보다 똘똘 말리는 성질이 있다면 와이어 끝이 향하는 곳은 뒤따라오는 용접 쇳물 쪽이 아닌 진행 방향 쪽을 겨냥해야 합니다. 결국 노즐의 각도를 반대쪽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와이어 끝이 용접 쇳물 쪽을 향할수록 비드가 볼록해지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어 끝이 향하는 곳은 뒤따라오는 용접 쇳물을 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곳을 향해서 용접 쇳물을 분산시켜서 납작하게 발라지도록 한다는 원리입니다. 전류 전압값을 조정할 때는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과도한지 부족한지 약간만 해보면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란 와이어가 녹는 힘이죠. 전류는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입니다. 와이어가 팁에서 나오는 즉시 와이어가 적절하게 녹아준다면 전류 전압 상호 밸런스가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압에 비해 전류가 세다는 말은 와이어를 녹이는 힘, 즉 전압은 50% 능력밖에 안 되는데 전류 와이어가 빨리빨리 나와서 70%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밥을 소화시킬 능력이 약한데 숟가락으로 밥을 빨리빨리 입안으로 쳐 넣는다면 뱃속에 소화는커녕 오버랩이 발생하는 것이죠.
반대로 전류보다 전압 쪽을 강조했다는 말은 와이어 나오는 속도로 보아서 50%의 녹이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한데 70%의 힘으로 전압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와이어가 빨리 나와주든지 녹이는 힘을 50%로 낮추든지 해야 상호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 것이죠. 와이어 나오는 속도, 즉 전류에 비해 와이어의 녹이는 힘이 강하면 와이어는 철판 모재에 닿는 순간 철판 모재에 용착되는 쇳물의 양은 약해지고 와이어 끝에 물방울이 크게 맺히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용착은 가벼울 수 있지만 와이어 끝의 물방울로 인하여 스패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복이 용접일수록 노즐 안에 스패터가 많이 떨어져서 얼마 안 가서 노즐 구멍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용접 도중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용접사 스스로 눈치를 챘다면 어떤 전류 전압값이 적당한지는 용접을 해보면 누구나 스스로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엔 이야기를 바꾸어서 용접 시험에 관하여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티컬 3지 자세로 V홈 개선 부위 비교적 두꺼운 철판 모재의 용접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때 용접 전류 전압을 얼마에 놓고 용접을 하면 될까요? 물론 RT, UT 용접입니다. 루트 패스, 다시 말해 백비드 용접 시 사용 전류 전압값을 얼마에 놓고 하면 될까요? 또는 속살을 겹겹이 쌓아 올릴 때, 다시 말해 니꾸를 채곡 채워 넣을 때 2차 니꾸 또는 3차, 4차 니꾸 용접 시에 전류 전압값은 얼마에 놓으면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적정 수치의 전류 전압값을 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와이어 피다기의 전류 전압값을 똑같이 맞춘다고 해도 실제로 와이어가 녹는 모양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접기마다 출력값이 다르고 용접 현장의 어스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스선의 길이에 따라 다르고 어스선의 굵기에 따라 다르고 어스 케이블의 노후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어스선의 재질이 동선 케이블이냐 철근이냐 고철로 이어진 것이냐 이러한 재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어스선을 여러 개의 고철을 서로 테크 용접을 하여 연결해 놓았을 경우 테크 용접의 상태에 따라 전기값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스선이 물려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스선이 어떤 상태로 물려있느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용접기로부터 나오는 용접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용접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접 케이블이 어떻게 말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케이블끼리 겹쳐 있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그뿐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같이 용접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다르고 현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기가 주변에서 가동되는 시간만큼 갑자기 전기값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예민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류 전압값을 정확히 안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죠.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난날의 용접 시험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의 와이어 끝이 녹는 모습, 그때의 용접 쇳물이 차오르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대충 머릿속으로 그때의 백비드 용접을 상상하면서 다른 철판에 지져봅니다. 와이어 끝에서 녹는 모습을 보고 세라믹을 댄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양쪽 루트면에 용착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대입을 시켜봅니다. 이번엔 2차 니꾸를 넣을 때의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녹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른 철판에 녹이면서 그때의 상상과 일치시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느낌과 방금의 와이어 녹는 모습과 비교를 합니다. 이에 맞춰서 전류 전압값을 맞춰보는 것이죠. 전기 맞추는 요령을 예를 들어 수직 버티컬 1차 루트 패스, 다시 말해 백비드 용접을 올릴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1차 전기값을 백비드용 전기로 맞춥니다. 다음 크레이트 전기인 2차 전기는 1차 전기보다 약하게 맞춥니다. 다시 말씀드려 1차 백비드 전기가 막상 용접을 해보니 좀 센 듯하다고 했을 때
즉흥적으로 2차 전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금 낮게 미리 맞춰두는 것이죠. 백비드 용접 시만 그렇게 맞춰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전기 맞추는 것이 서툴다고 판단되었을 때 백비드 용접 도중 중간에서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전기값을 잘못 맞춰서 실패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의 백비드 전기를 미리 맞추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백비드 용접이 끝나면 그 다음의 속살 채우는 겹치기 용접은 그때그때 다시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백비드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소 또는 플랜트 현장에서는 CO2 용접 플럭스 와이어로 용접을 할 경우 루트 패스, 즉 백비드 용접 시에 뒷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재료는 철판을 대고 하는 경우와 세라믹 백킹재를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철판을 뒷댐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백판이라고도 하며 백프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양쪽 루트와 루트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워 뒤쪽에 백프레이트를 대고 백비드 용접을 하는 경우 전류와 전압값은 양쪽 루트면과 백판 이 세 곳이 동시에 안정된 용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전류 전압값이면 됩니다. 전류 전압값을 알려고 하기보다 녹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맞춥니다. 옆에 전기를 맞추는 용도로 별도의 모재를 준비해 두면 좋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백플레이트 쪽에 용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백판에 쇳물이 실제로 닿고 있느냐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가 세다면 또는 와이어 끝이 백판 쪽 안을 겨냥하지 않고 표면 쪽 겉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백판 쪽으로 파고드는 힘이 약하게 되므로 백판에 용착되기보다 용착 금속과 백판 사이에는 슬래그가 끼이면서 마치 슬래그가 백판에 용착되는 듯한 느낌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슬래그와 용접 쇳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래그가 마치 쇳물인 줄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류 전압값은 백판 없이 실제로 직접 백을 낸다는 느낌에 맞추어서 전류 전압값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맞춘 전기값이 약하다면 백판 쪽을 정확히 겨냥하면서 왼쪽 루트면 오른쪽 루트면 백판 이 세 곳을 동시에 용착을 시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전기가 약할수록 신속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쿵작작 삼각 위빙을 좁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전기를 맞추는 요령은 아래 위로 대주는 엔드탭을 잘 활용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래쪽 엔드탭은 길수록 좋겠죠. 조금씩 전기를 맞춰가며 용접을 해볼 수 있으니 전기 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 별도의 전기 맞추는 용도로 비슷한 모재나 절판을 준비해서 사전에 맞춰두는 것도 요령이겠죠. 만약 백킹재를 세라믹으로 될 경우에는 아크 열에 의해서 키홀이 과도하게 뚫리는지 또는 적당하게 뚫리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키홀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 한도 내에서 쇳물이 세라믹 쪽으로 밀착이 되어 안정되게 올라간다면 적당한 키홀이 형성된 것이며 적정 전류 전압값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만약 진행할수록 루트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 와이어 끝은 세라믹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세라믹 쪽으로 가깝게 겨냥을 하면서 좌우 용착이 된 것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세라믹 쪽을 겨냥하며 올라갑니다. 실제로 세라믹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세라믹을 겨냥하며 올라가는 듯한 기분으로 제일 위쪽의 용착 금속 위에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지체 없이 용착 금속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좌우 양쪽 루트면에 키홀이 커지면서 용착이 된다면 진행이 지체될수록 세라믹은 과열되어 뒤로 밀리거나 빵꾸가 날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1차 전기보다는 약간 약하게 맞춰둔 2차 크레이트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해서
아크를 중간에 끊었을 경우 그라인더가 있다면 끝나는 부위를 갈고 다시 올리면 되지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지 못하였다면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라인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도한 전류 전압값으로 용접 부위가 과열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순간적으로 토치 스위치를 딸깍딸깍 아크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루트 부위가 과열되는 것을 임시로 컨트롤할 수는 있습니다. 루트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도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딸깍딸깍 시도해도 백비드 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와이어 끝이 세라믹 쪽으로 바짝 밀착을 시켜주느냐 아니냐, 용접 쇳물을 세라믹 쪽으로 충분히 밀어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백비드의 모양이 달라지죠. 백비드 용접에서의 비드 두께는 용착 금속이 녹아 쏟아지는 양에 맞춰서 두께를 결정하여 올라가면 됩니다. 세라믹 백을 낼 때는 키홀이 커질수록 백비드도 커지며 올라가는 속도가 과열된 부위를 빨리 벗어나도록 하면서 진행 속도를 맞춰준다면, 다시 말해 세라믹에 과열될 틈이 없도록 올라가 준다면 다행이지만 세라믹이 과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늦어서 지체될수록 세라믹 과열을 부추기며 세라믹을 뒤로 밀거나 무너뜨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접 쇳물은 뒤로 빠져서 흘러내림과 동시에 구멍이 크게 발생하게 되겠죠. 백비드 용접 시에 전류 전압의 조합이란 와이어의 끝이 철판 모재에 닿는 순간 튀는 느낌이거나 저항감을 느꼈다면 전류가 높다는 것이므로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를 늦추거나 와이어가 녹는 힘을 강하게, 다시 말해 전압을 올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 즉 전류값에 비하여 전압값이 높을수록 와이어 끝에서 녹는 물방울 모양이 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와이어를 녹이는 힘은 강한데 와이어가 빨리 나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와이어의 나오는 속도가 늦다는 이야기며 전류가 약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전류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압에 비해 전류가 셀수록 이 말을 알기 쉽게 바꿔 말하겠습니다. 전압은 와이어가 녹는 힘, 전류는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 즉 전압에 비해 전류가 세다라는 말은 와이어를 녹이는 힘, 즉 전압이 약한데 와이어가 빨리 나온다, 전류가 세다. 밥을 소화시킬 능력이 약한데 숟가락으로 밥을 빨리빨리 입안에 쳐넣는다면 뱃속에 오버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압에 비해 전류가 세면 와이어 끝의 녹는 모습이 물방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모습처럼 끝이 뾰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클수록 용접 쇳물은 좌우로 퍼지려는 힘은 약하고 무조건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는 상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와이어는 빨리 나오는데 나오는 와이어를 그때그때 시원스럽게 녹여주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와이어를 녹이는 힘을 올려줍니다. 즉 전압을 올리거나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 즉 전류를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와이어를 녹여보고 슬래그를 털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백비드 용접이 끝나고 속살 채우기 용접, 다시 말씀드려 겹치기 니크 용접을 할 때는 전류 전압 값에 따라 비드의 두께와 위빙 방법과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 와이어를 녹였을 때 형성되는 용착 금속의 모양, 즉 와이어 끝에 따라오는 용접 쇳물과 슬랙의 모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용접 비드는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죠. 만약 와이어 끝에 따라오는 용접 쇳물의 모양이 크고 두껍다면 진행 속도를 빨리 하면 비드 두께는 가늘고 얇아지지만 반대로 진행 속도를 늦게 할수록 두꺼워지죠. 이때 비드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고 싶다면 와이어 끝의 위치를 모재의 루트 면 쪽이 아닌 표면 쪽으로 겉으로 위치할수록 두껍게 발라집니다. 단 두껍게 바를 경우 과열된 부위에서 순조롭게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진행이 늦다면 그 부위는 집중된 과열을 견디지 못하여 무너질 수 있죠. 이번엔 다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비드가 볼록하게 처지거나 좌우 골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기값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 위빙 속도를 빨리 올라감으로써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위빙을 조금 넓게 펴줌으로써 볼록해지려는 비드를 주위로 분산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하게 올라가면 좌우 언더컷 발생 또는 좌우 안쪽의 용착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즐의 각도에 변화를 주어서 비드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노즐의 각도를 위로 치켜 올리는 후진법의 모양을 하면 비드는 두껍게 쌓일 수가 있지만, 바꿔서 노즐의 각도를 아래로 낮추는 전진법으로 한다면 얇은 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루트 패스, 백비드 용접을 하든 여러 층으로 겹겹이 속살 비드를 채우든 전류 전압값을 얼마에 맞추느냐 보다 대충 맞춰진 전류 전압값에 맞춰서 위빙 방법이 바뀌고, 또한 진행 속도도 바뀌며 노즐과 모재와의 거리, 와이어 끝이 겨냥하는 위치, 노즐의 각도 또는 채워지는 비드의 두께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춰진 전류 전압값에 따라 위빙 방법에 따라 용접 비드의 두께가 얇아질 수도 있고 두꺼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용접 시험표는 용접 패스 때마다 용접 비드가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용접 시험표는 과열됩니다. 과열된 상태에서 곧바로 용접을 하면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전류 전압값을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소개한 예처럼 위빙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용접 부위가 과열되었다면 한층 올리고 난 다음 충분히 식힌 후에 용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성격에 맞지 않다면 용접의 진행 속도를 빨리 하거나 위빙 방법에 변화를 주어서 비드 두께를 조정하면 되죠. 이번엔 이야기를 바꿔서 용접 시험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접 시험이라는 것도 분명 나의 천부적인 창작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개성적인 예술 작품임에 분명한데, 용접 시험이라 하면 왜 이리 손이 떨리느냐? 다리마저 후덜덜대니 아예 온몸이 흔들리는구나. 이 다리가 내 다리고 내 손이 내 손인데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보니 분명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자신감이 없구나.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심히 부담을 주는데, 마음은 영어로 헐트고 심장도 영어로 헐트이니 심장이 마음이요 마음은 곧 심장이라. 마음이 긴장하니 심장 근육도 긴장하고 콩닥콩닥 박동수는 빨라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니 마음의 긴장을 부추기는데, 요 모양이 마치 양귀비나 천하명기 황진이의 옷고름을 만지는 순간처럼 손끝이 덜덜덜덜덜 대는구나. 마귀가 세상이 어디 있더냐. 내 마음에서 마귀를 지우면 사라지듯이 욕심과 두려움을 버리면 잔잔한 바다처럼 평화가 올 것이니 마음의 두려움을 비우라. 어느 건설업체의 해외 인력 송출 실기시험에 참석하고자 시험장 근처의 모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고서 다음날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 일찍, 상쾌한 아침, 예감이 좋아. 어디선가 산까치의 울음소리라도 들렸으면 하는 이른 아침. 용접 시험도 큰일은 큰일인데 몸과 마음을 경건청결하게 하여야 시험도 잘 되는 법. 마당 한가운데 수도가로 가는데 어렵죠? 나보다 먼저 일어난 부지런한 사람이 있네 그랴? 몰골을 보아하니 나하고 용무가 같은 듯한데 지방에서 온 사람 같구나. 마당 한가운데 수도꼭지를 틀고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할 폼인데, 원래 저 양반 세수하는 자세가 어쭈? 괴이하구나. 세수대야를 바닥에 놓고 두 다리를 어깨 넓이의 2배로 쫙 벌리더니 허리를 종이짝 반으로 접듯이 밑으로 푹 꺾어놓은 오른손을 허리 뒤쪽으로 열중 씌워 차세를 하고
머리를 세숫대야 물속에 콱 쳐박고 왼손만으로 머리를 감는구나. 허참, 이 아저씨 참으로 세상 불편하게 사는구나. 그게 아닌가? 오른손이 불편한가 보지? 아니면 손바닥에 종기라도 났나? 혹시 예쁜 여배우하고 악수라도 했나? 드디어 세수를 끝내고 뒷주머니에서 수건을 획 꺼내더니 역시 왼손만으로 얼굴과 머리를 닦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도 신기하여 다가갑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어찌하여 선비께서는 세수를 그리도 어렵게 하시오? 혹시 오른손이 불편하시오? 이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게 아이고, 예. 오늘 용접시험 친다 아닙니까? 아침부터 오른손에 힘을 다 써버리면 용접시험 칠 때 오른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는데 손이 떨린다 아닙니까? 용접시험을 순조롭게 잘 치르는 방법은 마음을 평화롭게 바꿔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선 용접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 역시 중요하죠.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숨을 멈추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탁 자세입니다. 숨을 쉬는 인간인 이상 흔들리는 몸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의탁 자세. 용접할 때의 의탁 방법은 벽에 기대던가 아니면 구조물 등에 의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시험편일지라도 몸의 움직임 범위가 작을지라도 숨을 쉴 때마다 흔들리는 몸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접시험 위치에 의탁할 곳이 없으면 임의로 만들면 됩니다. 공구통이나 벽돌, 블록 등 또는 파이프나 철근을 2군데 정도 가접을 해서 팔 또는 몸을 기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지자세 수평으로 토치를 쥔 손과 지지하는 손이 수평으로 부드럽게 동시에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끈한 재질을 수평으로 가접하면 용접하기 아주 편한 상태가 되죠. 삼지 수직 자세나 사지 위복이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조해주는 팔 하나만 거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죠. 길이가 긴 수직 필렛 자세 역시 한 손으로 벽에 대면서 요령껏 이동하면서 토치를 든 손을 보조해 준다면 쉽게 의탁이 됩니다. 왼손이 위치를 바꿀 때에는 노즐을 벽에 대는 순간을 이용해서 재빨리 손을 위치를 바꿉니다. 삼지자사의 수직 용접에서 길게 올라간 곳에 용접을 할 때 그것이 세라믹을 댄 백비드 용접이라도 개선 부위 옆에 긴 앵글을 수직으로 부착하여 의탁할 수 있도록 해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순간적으로 아크를 끊고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은 후에 빠르게 아크를 발생시키면 백비드 용접이라도 스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단 아크를 끊었다 다시 이어갈 때 아크를 끄는 부위의 용착 금속에 수축공이나 크랙이 남지 않도록 재아크 발생을 재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은 제 짐작으로는 1초에서 1.5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용접사 여러분 화이팅!